김지은. 30을 넘긴 그녀는 서울 강서구의 한 오래된 주택에서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과 함께 3년째 살고 있었다. 결혼식 당일 도륜의 어머니 100명의 여사는 손님들 앞에서 웃으며 말했다. 엔드코트, 지륜이는 정말 조용하고 착한 아이예요. 우리 집에 딱 어울리는 며느리죠. 엔드코트.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지륜은 그 뜻을 나중에야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녀에게 기대된 것은 존재하지 않는 며느리였다. 말대꾸하지 않고 묻는 말만 대답하고 집안일은 알아서 척척 해내며 본인의 감정이나 생각은 절대 내보이지 않는 투명한 존재. 지류는 매일 아침 5시 반에 일어났다. 식탁 위에 아침밥을 차리고 시어머니의 당뇨약을 챙기고 시누이 세진이의 도류를 따뜻하게 데웠다. 남편 도륜의 와이셔츠에 스팀 다리미를 대고 있으면 거실에서 세진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엔드코트, 엄마, 오늘 이 브랜드에서 나랑 콜라보 하자고 연락 왔어. 대박이지, 엔드코트. 세진은 예전에 아이돌 연습생이었지만 데뷔에 실패하고 지금은 뷰티 브랜드를 만들겠다며 SNS 활동을 하고 있었다. 가족 모두가 세진을 중심으로 돌았고 지류는 그 원을 조용히 맴도는 그도렸다. 처음엔 그저 노력하면 받아들여질 거라 믿었다. 어릴 때부터 성실한 딸이었던 그녀는 성실한 며느리가 되는 법도 잘 알고 있었다. 조용히, 묵묵히, 성에 있게. 시간이 지나면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남편도 결국 자신을 가족으로 인정해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지류는 여전히 식사 자리에 끼지 못했고 가족 사진에서도 살짝 비켜 서 있었으며 단 한 번도 엔드아 포즈, 우리 딸 엔드아 포즈 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시어머니 100명이는 말은 적었지만 표정 하나로 감정을 드러냈다. 지윤이 반찬을 조금 짜게 했던 날 그녀는 숟가락을 놓고 조용히 말했다. 네 친정에서 이렇게 간을 배웠니? 그 말은 지윤의 심장을 가만히 짓밟은 돌처럼 내려앉았다. 도류는 옆에서 무심히 물을 마시며 대꾸하지 않았다. 그날 밤 도류는 컴퓨터 앞에서 무언가 작업 중이었다. 설계 마감이 있다며 밤을 새울 기세였다. 먼저 자, 나 새벽까지 걸릴 것 같아. 지류는 조용히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그날따라 가슴 한켠이 무겁고 답답했다. 이유 없는 불안감이 자꾸만 목덜미를 움켜쥐는 것 같았다. 그런 감정은 결혼 후 처음이 아니었다. 어쩌면 오래전부터 느껴왔던 걸지도 모른다. 다만 그녀는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 뿐이다. 새벽 2시가 넘었을 무렵 목이 말라 깨어난 지유는 조용히 일어났다. 도류는 여전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지만 머리를 책상 위에 푹 숙인 채 잠들어 있었다. 지류는 조용히 따뜻한 물 한 잔을 준비했다. 그를 덮어줄 담요를 꺼내들고 다가가던 그 순간 컴퓨터 화면에 켜져 있는 한 문서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전자계약서. 굵은 글씨로 쓰여 있는 대출 보증 계약서라는 제목. 그 아래 익숙한 이름, 김지은. 그리고 그녀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까지. 그 문서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마치 지은 본인이 쓴 듯한 서명이 있었다. 하지만 그건 그녀의 서명이 아니었다. 너무도 확실했다. 그럽 대출자의 이름은 다름 아닌 김세진. 금액 10억 원. 지윤의 손에서 물컵이 떨어졌다. 바닥에 쨍그랑 소리가 났지만 도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아무 반응도 없었다. 심장이 요동쳤다. 머리가 어지러웠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내 이름이 여기에 있는 거지. 이건 무슨 일이야? 지류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계약서 전체를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살해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흔들렸다.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고 싶었지만 참았다. 아직 아니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리기 전 그녀는 진실을 다 알아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단정하게 식탁에 앉아 있었다. 엔드코트, 세진아, 오늘 내 피부과 예약이 있지.
끝나고 백화점 들르자 엔드코트. 지류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속이 뒤틀리는 기분이었다. 어제의 그 계약서, 거대한 배신의 증거가 그녀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행동했다. 아무렇지 않은 듯 식사를 차리고 말없이 식탁을 정리했다.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가족이라고 믿었던 이 집은 사실 그녀를 하나의 도구로 보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김지윤은 결심했다. 더는 당하지 않겠다고. 더는 조용히 있지 않겠다고.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은 날. 지윤은 드디어 그림자에서 걸어 나오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하루 종일 지윤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숫자만 맴돌았다. 10억. 그 숫자는 점점 형태를 바꿨다. 아파트 한 채가 되었고 평생 모아도 만져볼 수 없는 돈이 되었으며 결국에는 그녀의 인생 전체가 되었다. 만약 이 대출이 문제가 된다면 그녀는 신혼불량자가 되고 직장을 잃고 미래를 잃게 된다. 아직 30이 막 지난 나이에. 하지만 집안은 너무도 평온했다. 시어머니는 텔레비전을 보며 낮은 한숨을 쉬었고 세진은 화장대 앞에서 라이브 방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늘 피부 컨디션 미쳤다 라는 말이 아무렇지 않게 흘러나왔다. 지류는 그 평온함이 가장 두려웠다. 마치 자신만 다른 시간대에 떨어져 있는 것 같았다. 저녁이 되자 도륜이 퇴근했다. 그는 평소처럼 넥타이를 풀며 말했다. 오늘 좀 늦어졌어. 설계 수정이 많아서. 지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식탁 위에 앉아 도륜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 도륜이 잠시 멈칫했다. 무슨 일 있어? 지류는 말없이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화면에는 어젯밤 찍어둔 계약서 사진이 떠 있었다. 도륜의 시선이 그것을 인식하는 데는 몇 초도 걸리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서 미묘한 변화가 스쳐 지나갔다. 놀람, 당황, 그리고 곧바로 계산. 이걸 어디서 봤어? 지륜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당신 컴퓨터에서. 도륜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지륜아, 일단 진정하자. 그 한마디에 지륜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놀라지도 분노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상황을 관리하려는 사람처럼 보였다. 왜 내 이름이 여기에 있어? 그게 내 신용이 제일 좋아서. 도륜은 마치 날씨를 설명하듯 담담하게 말했다. 은행 쪽에서 그렇게 하면 승인 빨리 나온다고 해서. 지륜의 손이 떨렸다. 그럼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말하면 내가 반대할 거잖아. 그 말은 너무도 솔직해서 잔인했다. 도륜은 알고 있었다. 지륜이 동의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래서 말하지 않았다. 10억이야. 지륜의 목소리가 조금씩 갈라졌다. 이게 작은 돈이야. 당신 동생이 갚다가 못 갚으면 내가 책임지는 거야. 도륜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건 반성의 제스처라기보다는 불편함에 가까웠다. 세진이 일 잘 될 거야. 이번에 브랜드 잘 키우면 금방 갚아. 만약 안 되면. 그 질문에 도륜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다. 지류는 그제야 깨달았다. 도륜은 최악의 경우를 상상하지 않았다. 아니, 상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최악의 결과를 감당하는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이 그를 안심시켰다. 어머니랑 세진이는 알고 있어. 응, 다 가족이잖아. 가족. 그 단어는 지륜의 귀에 칼날처럼 꽂혔다. 그럼 나는? 지륜은 조용히 물었다. 나는 뭐라? 도륜은 고개를 들었다. 잠시 지륜을 바라보더니 말했다. 너도 가족이지. 하지만 그 말에는 온도가 없었다. 책임도 없었다. 그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말이었다. 그날 밤 지륜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과거의 장면들이 끊임없이 재생되었다. 결혼 첫 해 겨울, 눈이 쌓인 날에도 시어머니는 지륜에게 시장에 다녀오라고 했다. 며느리가 이 정도는 해야지.
그때 지류는 임신 초기였다.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현기증, 구토, 이유 없는 피로. 하지만 그녀는 쉬지 않았다. 쉬는 것이 죄인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며칠 뒤 병원에서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잘은 의사님이다. 그날 밤 도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국을 끓여주며 말했다. 요즘 애들은 약해서 문제야. 지류는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장면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말했다. 지류나, 반찬이 좀 짜네. 그 목소리는 어제와 같았고 집안의 공기도 같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류는 그제야 확실히 알았다. 이 집에서 자신이 겪는 일들은 문제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의 고통은 늘 과민이었고 유난이었으며 참으면 되는 것이었다. 그날 오후 지류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 문득 손이 멈췄다. 문서 화면이 흐릿해졌다. 심장이 빨라졌고 숨이 가빠졌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이 생각이 처음으로 또렷하게 떠올랐다. 퇴근 후 지류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근처 카페에 들어가 구석 자리에 앉았다. 따뜻한 커피를 주문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내려갔다. 오랫동안 누르지 않았던 이름. 엄마. 통화 연결음이 몇 번 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류나, 이 시간에 웬일이니? 그 순간 지륜의 눈물이 터졌다. 그녀는 처음으로 모든 것을 말하기 시작했다. 계약서, 10억, 도륜의 반응, 시어머니와 세진의 태도까지. 말을 마쳤을 때 지륜은 숨이 차 있었다. 전화기 너머는 잠시 조용했다. 그리고 엄마는 단호하게 말했다. 알겠다. 울지 마. 그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걱정하지 마.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 한마디에 지류는 처음으로 숨을 깊게 들이마실 수 있었다. 엄마가 갈게. 지금 바로. 전화를 끊고 나서 지류는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다. 밖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다. 모두 각자의 인생으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지류는 이제야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 앞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기로 했다. 작은 일로 치부되는 이 거대한 배신을 이제는 끝내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날 밤 서울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하지만 김지윤은 알았다. 이 추위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엄마가 서울로 올라온 날은 눈이 내리고 있었다. 버스터미널 출구에서 서인숙은 앓은 코트를 여미며 서 있었다. 흰머리가 눈에 섞여 더 희게 보였다. 지류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참아왔던 감정이 다시 터져 나올 것 같아 입술을 깨물었다. 괜찮아. 엄마는 묻지 않았다. 대신 그렇게 말했다. 지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건 대답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괜찮지 않은 상태를 너무 오래 살아왔고 이제 와서 그 사실을 부정할 힘조차 없었다. 원룸으로 돌아오자 엄마는 말없이 짐을 내려놓았다. 가방 안에는 미리 끓여온 죽과 여분의 옷, 그리고 오래된 서류봉투 하나가 들어있었다. 지류는 그 봉투를 보자마자 눈길을 피했다. 그건 아직 못 버렸어. 엄마의 말에 지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늦은 식사를 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지류는 숟가락을 들고 있다가 문득 멈췄다. 엄마. 응. 나 그때 애를 지켰어야 했을까? 그 질문은 지륜의 가슴 깊은 곳에 묻혀 있던 것이었다.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 죄책감과 후회가 엉겨붙어 밤마다 그녀를 잠 못 들게 만들던 질문. 엄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다.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지륜의 눈물이 그제야 떨어졌다. 그녀는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시어머니에게 말하면 집안일을 줄여달라고 해야 했고, 그건 며느리로서 악한 모습을 보이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참고
버티고 무리했다. 눈이 오던 날, 시장에서 돌아오던 길에 미끄러졌을 때도 그녀는 혼자 일어났다. 집에 돌아와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복통이 시작됐고 병원에서는 이미 늦었다고 했다. 그때 도류는 뭐라고 했어? 엄마의 질문에 지류는 고개를 숙였다.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리고 잠시 후 덧붙였다. 아니, 한마디 하긴 했어. 엄마도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그 침묵과 그 말이 지금의 모든 일과 이어져 있었다. 도류는 언제나 그랬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침묵했다. 선택하지 않는 것이 곧 선택이라는 사실을 지류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지류는 용기를 내 집으로 돌아갔다. 엄마의 만류가 있었지만 지류는 말했다. 내가 직접 봐야겠어. 집안은 여전히 정돈되어 있었고 시어머니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세진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다. 어디 갔다 왔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며느리가 집 비우는 건 예의가 아니지. 지류는 그 말을 듣고도 반박하지 않았다. 대신 도륜을 바라보았다. 어제 말한 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 도륜은 시선을 피했다. 지륜아, 이건 정말 크게 만들 일이 아니야. 그 말은 지륜의 마지막 기대를 부수는 망치였다. 내 인생이 걸린 일이야. 그래도 가족이잖아. 그 순간 세진이 비웃듯 말했다. 언니, 솔직히 말해서요. 언니 없으면 이 집이 돌아가요. 언니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 말에 지류는 처음으로 세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미안함도 거리낌도 없었다. 오히려 확신이 있었다. 자신들이 옳다는 확신. 내가 여기까지 참았는지 알아. 지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내가 이 집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 시어머니가 그 말을 끊었다. 사람은 태생이 중요해. 그 말은 칼날처럼 정확했다. 네 엄마처럼 살지 말았어라지. 그 순간 지륜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끊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이해받고 싶지도 않았다. 집을 나서며 지륜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침묵과 방관, 그리고 일용은 단 하루의 일이 아니었다. 그날 저녁, 엄마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부터는 감정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 엄마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다. 내가 본 계약서 사진, 아주 중요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지유는 고개를 들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엄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해. 그리고 내가 피해자라는 걸 내가 먼저 증명해야 해. 그날 밤, 지류는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켰다. 처음으로 그녀는 대화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잠들기 전 지류는 문득 생각했다. 만약 그 아이가 살아 있었다면 지금의 자신을 어떻게 봤을까?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이 싸움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 아이가 사라진 그날부터 이 싸움은 이미 시작되어 있었다는 것을. 지류는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이유가 분명해졌다. 그녀는 속삭이듯 혼잣말을 했다. 이번에는 절대 지지 않을 거야. 서울의 밤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김지윤의 마음속에서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 다음 날 아침, 지류는 여느 때처럼 일찍 눈을 떴다. 하지만 어제와 달랐다. 침대 끝에 앉아있는 엄마를 보며 지류는 뭔가 다른 기운을 느꼈다. 서인숙은 이미 정장을 차려입은 상태였다. 머리는 깔끔하게 묶였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어디가? 지륜이 묻자 인숙은 조용히 대답했다. 정보를 수집하러. 지륜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너는 회사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누군가는 거를 유지해야 해. 그래야 안에서 움직일 수 있어.
지류는 그 말을 곱씹으며 회사를 향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지륜의 하루는 더 이상 평범할 수 없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도 문서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상사의 지시도 흐릿하게 들릴 뿐이었다. 한편 인숙은 오래전 제자였던 이민재를 만나기 위해 선은행 본점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현재 선은행 대출심사팀 차장으로 당시 문제의 대출 서류를 처리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다. 인숙이 로비에 도착하자 민재가 그녀를 알아보고 반갑게 달려왔다. 선생님,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래, 내가 이렇게 잘 커서 고맙다. 간단한 인사 후 두 사람은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다. 인숙은 서류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 안에는 지륜이 밤새 프린트해둔 계약서 사본과 증빙 자료들이 있었다. 이게 우리 딸 이름으로 된 대출 계약서야. 문제는 지륜이가 이 서류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들은 적이 없다는 거야. 서명도 이주됐고. 민재는 자료를 하나하나 넘기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확인해 보니 맞습니다. 이 대출은 김세진 명의로 신청됐고 김지윤 씨는 공동 보증인으로 서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뭔데? 민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대출 심사 초기 단계에서 김도윤 씨가 직접 저희 직원에게 요청했어요. 아내는 바쁘니 서류는 자기가 챙기겠다고. 그리고 서명된 서류는 팩스로 도착했죠. 인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럼 대출의 시작이 시댁 쪽이 아니라 내 사이였다는 거네. 네, 서류 흐름만 보면 그렇습니다. 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그럼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이용당한 거야. 그 말을 들은 민재는 안색이 굳었다. 이거 내부적으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린 씨가 내부 직원과 친분을 이용했는지도 조사할게요. 만약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를 넘어서 법적 문제로 번질 수 있어요. 인숙은 눈빛을 바꾸지 않고 말했다. 나는 딸을 지키러 왔다. 그러니까 그걸 위한 정보가 필요해. 민재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선생님, 지윤 씨가 직접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저희도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관련 자료를 다 준비해두면 경찰 수사가 시작됐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지금부터 내가 뭘 해야 할지 알려줘. 한편 지류는 퇴근 후 원룸으로 돌아와 엄마에게서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들었다. 자리에 앉아 서류를 다시 한번 넘기며 지류는 물었다. 엄마, 이걸로 충분해. 아니, 지금은 시작일 뿐이야. 인숙은 새로운 노트북을 꺼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건 하나야. 패턴을 잡는 것, 얘네들이 어떻게, 누구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널 이용했는지. 감정은 잠깐 내려놔. 이건 싸움이니까. 지류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그녀는 더 이상 딸도 며느리도 아닌 스스로의 삶을 지키는 한 사람의 주체로 서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날 밤 지류는 두 통의 전화를 걸었다. 하나는 세무사 후배, 다른 하나는 대학 시절 법학과 친구였다.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내가 도와달라고 하면 받아줄 수 있어. 두 사람 모두 망설임 없이 말했다. 물론이지. 지류는 노트북 앞에 앉아 파일을 하나 만들었다. 이름은 엔드아포즈, 진실 엔드아포즈. 그녀는 그 파일에 날짜별 통화 기록, 대화 녹음, 계약서 흐름, 통장 내역 등을 하나씩 정리해 넣기 시작했다. 엄마는 옆에서 차를 우려주며 말했다. 넌 이제부터 목소리를 낼 거야. 그리고 절대 혼자 아니야. 그 말에 지유는 잠시 멈췄다. 생각해보면 그녀는 늘 혼자였다. 시댁에서는 조용해야 했고 회사에서는 무난해야 했으며 친구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해야 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엄마가 있었고 친구들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가 깨어나고 있었다. 이제 지류는 단지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행동하는 생존자였다.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지륜의 싸움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지륜이 퇴근해 집에 도착한 건 저녁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문을 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신우이 세진이 거실에서 몸을 일으켰다. 짧은 치마에 진한 화장을 한 얼굴, 휴대폰을 쥐고 선 그녀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날카로웠다. 언니,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지류는 짐짓 담담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이야? 세진은 지륜을 따라 방 안으로 들어왔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지륜에게 내밀었다. 화면 속에는 지륜이 대학 시절 친구들과 찍은 사진이 있었다. 해외 여행지에서 비키니를 입고 웃고 있는 사진, 생일 파티에서 술을 들고 있는 사진, 그리고 SNS에 올리지 않고 비공개로 두었던 과거의 이미지들이었다. 지류는 차분히 그 사진들을 바라봤다. 세진이 입을 열었다. 언니, 요즘 좀 예민한 것 같아서 말 안 하려 했는데 이 사진들 우리 브랜드 이미지에 좀 안 좋을 수 있어. 그래서 세진은 살짝 웃으며 말했다. 혹시 몰라서 말인데 요즘은 기업도 인사 검증 철저하잖아. 언니 직장에서도 이런 사진 보면 이미지에 타격 있지 않을까? 그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지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세진을 똑바로 바라봤다. 이 사진들 어떻게 찾았어? 다 공개된 자료야. 좀만 뒤지면 다 나와. 언니, 생각보다 순진해. 세진은 다리를 꼬고 앉으며 여유롭게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 좀 설득해. 이 일 그냥 좋게 정리하자고. 대출 문제도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만들 필요 없잖아. 우리끼리 해결하면 되지. 뭐 하러 남들 귀에 들어가게. 지류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세진을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무서운 건 협박이 아니야. 세진이 눈썹을 찌푸렸다. 뭐? 너처럼 아무 죄책감도 없이 남을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늘 당당하게 산다는 게 그게 무서운 거야. 세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언니, 말 조심해. 지류는 서랍을 열어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이미 말한 건 다 녹음됐어. 뭐? 세진은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언니, 지금 이게 무슨? 그리고 내가 가진 그 사진들. 만약 그걸 퍼뜨리면 그건 명백한 명예훼손이자 개인정보 침해야.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벌금 3천만 원 이하 또는 징역형이야. 세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지류는 조용히 일어섰다. 이제는 나도 가만히 있지 않아. 내가 뭘 하든 난 지킬 걸 지킬 거야.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란 것도 알아도. 방을 나서는 지륜의 걸음은 느리지만 단단했다. 세진은 자리에 주저앉은 채 입술을 깨물었다. 다음 날, 지륜은 회사에 연차를 내고 엄마와 함께 다시 선은행 본점을 찾았다. 이민재 차장과의 면담은 두 번째였지만 분위기는 전혀 달랐다. 민재는 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선생님, 그리고 김지윤 씨 말씀드릴 게 있어요. 내부 감사팀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대출 신청 과정에서 명백한 서류 위조가 확인됐습니다. 지류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위조된 서류. 어떤 부분이요? 보증인 동의서에 사용된 서명,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고요. 주민등록증 사본도 누군가 스캔해서 조작한 흔적이 있습니다. IT팀 분석 결과 도린 씨의 회사 컴퓨터에서 동일한 IP가 확인됐습니다. 인숙이 물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이 사안은 은행 내부에서도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신고를 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피해 당사자께서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저희는 전면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지류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되어 있어요. 은행을 나서는 길, 지류는 엄마에게 물었다. 이제 시작이겠지. 그래. 이제는 우리가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끌고 가야 해. 그날 밤, 지류는 도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어. 하지만 그 기회,
당신이 버린 거야. 이제 나도 선택할게. 몇 시간 뒤 도륜에게서 전화가 왔다. 하지만 지륜은 받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복잡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불빛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지윤은 자신만의 불을 켜기 시작했다. 그 불은 아직 작고 희미했지만 한 번 붙은 불은 쉽게 꺼지지 않는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더는 침묵하지 않아. 그리고 더는 그들의 방식대로 살지 않아. 백명희는 오후 늦게야 집으로 돌아왔다. 시장에서 장을 봐온 듯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짙은 피로가 깔려 있었다. 집 안은 조용했고 세진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현관문을 닫고 부엌으로 들어선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냉장고 문을 열다가 문득 멈췄다. 테이블 위에 놓인 한 장의 종이. 고소장 사본이었다. 그 위에는 김주윤이라는 이름과 함께 서명 2주 및 사문서 2주에 따른 고소의 건이라는 문구가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명희는 손이 굳어버린 듯 움직이지 못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냉장고의 진동음만이 공기를 메우고 있었다. 그녀는 종이를 들어 천천히 읽었다. 문장이 끝날 때마다 입술이 굳고 눈동자가 흔들렸다. 마침내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고 그녀는 주저앉듯 식탁 의자에 몸을 던졌다. 그 순간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는 얼굴 하나. 서인수, 김지윤의 어머니. 그 이름만 들어도 명희는 숨이 턱 막혔다. 그녀는 그 여자를 평생 잊지 못했다. 20살 무렵 명희는 경북 구미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학생이었다. 집안은 가난했지만 그녀는 성실했고 자존심이 강했다. 그런 그녀가 서울로 올라와 대학에 진학했을 때 기숙사에서 처음 만난 룸메이트가 바로 서인숙이었다. 인숙은 모든 면에서 명희와 달랐다. 똑똑했고 말도 잘했고 무엇보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 능숙했다. 교수들조차 그녀를 좋아했고 남학생들도 인숙 주위를 맴돌았다. 그중 하나가 바로 김승환, 훗날 명희의 남편이 된 남자였다. 명희는 처음부터 승환에게 마음이 있었다. 조용하고 성실한 그의 모습에서 자신과 닮은 무언가를 느꼈다. 하지만 승환은 늘 인숙 곁에 있었다. 둘이 사귄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을 때 명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침묵 속에서 모든 걸 삼켰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승환이 인숙과 헤어졌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인숙이 서울의 대형 학원 강사 제안을 받고 지방 근무를 거절했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었다. 그리고 몇 달 후 명희는 승환과 가까워졌고 결국 결혼에 골인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잊지 못했다. 승환의 눈 속에 남아있던 인숙의 흔적을, 그리고 자신이 두 번째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결혼 후에도 그 감정은 지워지지 않았다. 승환이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 말끝마다 인숙과 비교하는 태도, 그리고 결국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명희는 항상 그 여자의 그림자와 싸우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인숙의 딸이 며느리로 들어왔다. 김지윤. 처음 소개받았을 때부터 명희는 이름이 낯익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다. 그러다 어느 날 지윤이 친정엄마와 통화하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되었고 통화 끝에 그녀가 인숙 엄마라고 부르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그날 밤 명희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운명이란 게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건가 싶었다. 자신이 평생 미워한 여자의 딸을 자신의 며느리로 맞이하게 될 줄이야. 이건 마치 하늘이 자신에게 벌을 주는 것 같았다. 그래서였을까? 지윤이 아무리 잘해도 그녀는 인정할 수 없었다. 사소한 반찬 하나, 식탁이 그릇 하나에도 흠을 잡았고 결코 잘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 모든 것이 지윤이라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피 속에 흐르는 인숙의 그림자 때문이었다. 명희는 자신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 감정은 너무 오래되고 너무 깊었다. 그래서 지울 수 없었다. 그리고 자신도 언젠가는 이 모든 걸 끝내야 한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지륜이 고소장을 냈다.
멍이는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다. 그녀는 도륜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륜아, 엄마야. 에요. 지륜이가 고소했더라. 도륜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정식으로. 그래, 정식으로. 경찰서도 가고 서류도 접수했대. 도륜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나 이제 어떡해? 아니, 내가 물어봐야 할 말이지. 멍이는 눈을 감았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들이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되짚어보고 있었다. 아마 그 시작은 한 사람을 인정하지 못했던 자존심이었을 것이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그녀는 무너질 것 같았다. 그래서 끝까지 버티고 외면하고 자신이 옳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느릿하게 말했다. 도륜아, 엄마가 잘못했어. 우리가 너무 멀리 왔구나. 전화기 너머로 도륜의 숨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명희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식탁 이 고소장 4분 뒤로 한 방울의 눈물이 떨어졌다. 김지윤은 법률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다. 변호사는 신중하게 말을 골라 말했다. 증거 정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이 정도면 기소 가능성 높습니다. 중요한 건 도륜 씨가 이 사건에 얼마나 개입했느냐를 입증하는 겁니다. 지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 직접 서류를 조작하지 않았어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동의한 적 없다는 걸 알면서도 묵인했어요. 그건 법적으로도 중요합니다. 공모에 해당할 수 있어요. 지류는 서류초를 가방에 넣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밖은 잔뜩 흐린 날씨였다. 이른 봄이었지만 바람은 아직 겨울의 끝자락을 붙잡고 있었다. 지류는 카페로 자리를 옮겨 노트북을 열었다. 녹음 파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며칠 전 도린과의 통화를 몰래 녹음한 내용이었다. 다시 듣는 건 고통스러웠지만 필요한 일이었다. 지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지륜아, 솔직히 말하면 그때 상황이 너무 급했어. 세진이가 말하길 자기 브랜드 론칭하려면 대출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서 내 이름으로. 내 신용이 제일 좋았잖아. 은행도 그걸 추천했고. 그리고 너라면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 그 순간 도륜의 말투엔 죄책감이 없었다. 오히려 당연한 선택처럼 들렸다. 내가 말했으면 너 반대했겠지. 그럼 이 일은 시작도 못 했을 거야. 지류는 통화 중 단 한 번도 도륜이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상황을 설명했고 어쩔 수 없었다고 했으며 지륜의 반응에 당황했다고 했다. 그러나 진심 어린 사과는 없었다. 책임의 언어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녹음이 끝난 뒤 지류는 노트북을 닫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사람들은 우산을 들고 걷고 있었고 그녀는 그중 누구와도 닮지 않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보낸 사람, 김도륜. 문자 내용은 짧았다. 오늘 저녁에 시간 좀 줘.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어. 지류는 고민 끝에 메시지를 무시하지 않았다. 이제는 마주할 시간이었다. 끝을 내기 위해서. 그날 저녁, 도륜은 그들 사이에 오랫동안 자주 갔던 식당으로 장소를 정했다. 한적하고 조용한 곳, 예전엔 데이트하던 곳이었고 결혼 후엔 가끔 기념일에도 찾던 곳이었다. 도륜은 먼저 도착해 있었다. 지륜이 들어오자 일어났고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지륜아, 앉아. 지륜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둘 사이에 메뉴판이 놓였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다. 이제 와서 이런 말, 의미 없을지 모르지만 미안해. 도륜이 먼저 말을 꺼냈다. 지륜은 묵묵히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엔 피곤이 깃들어 있었고 약간은 흔들리는 듯도 했다. 그러나 그 아래에 여전히 남아있는 습관적인 해피를 지유는 읽을 수 있었다. 너무 무서웠어. 너 잃을까 봐. 근데 솔직히 말하면 너보다 엄마랑 세진이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게 더 싫었어. 지윤이 물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야. 그런 건 아니야. 그냥 나는 항상 중간이었어. 엄마는 강하고
세진이는 예민하고 넌 착했으니까 그냥 너한테 기대게 됐어. 그 말은 결국 이렇게 해석됐다. 너는 말이 없으니까 일용하기 쉬웠어. 지유는 묻고 싶었다. 그가 정말로 자신을 사랑한 적이 있었는지, 결혼을 선택했을 때 그 선택이 진심이었는지. 하지만 묻지 않았다. 이제는 그 답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도류나. 그녀는 그의 이름을 불렀다. 너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옆에 조용히 있는 사람을 필요로 했던 거야. 도류는 고개를 숙였다. 지류는 말을 이었다. 내가 말이 없었던 건 이해해서가 아니라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였어. 그게 널 편하게 만들었다면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식당 안은 조용했고 두 사람 사이엔 과거만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지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늘 이 자리는 작별하러 나온 거야. 법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이젠 끝내야 할 것 같아서. 도류는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앉아 사라져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지륜이 식당 문을 열고 나설 때 비가 막 내리기 시작했다. 차가운 봄비. 그 안에서 지륜은 우산 없이 걸었다. 하지만 이제 어떤 비도 그녀를 무너뜨릴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자신의 삶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서울 강남의 한 쇼핑몰 안 조명이 화려한 매장에서 김세진은 두 손을 꼭 쥐고 서 있었다. 점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세진 대표님, 저희도 이해합니다만 계약 연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월세 미납도 있고 제품 반품률도 너무 높고. 세진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입술을 떨었다. 한 달만 더 주세요. 다음 달엔 확실히. 점장은 고개를 저었다. 위에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죄송합니다. 세진은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다. 입술에 립스틱이 번져 있었고 손끝은 이미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위에 펼쳐진 정산서를 바라봤다. 적자, 적자, 또 적자. 브랜드를 키우기 위해 쏟아부은 마케팅 비용, 쇼핑몰 입점 수수료, 협찬비. 그 모든 게 수익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대출이었다. 지륜의 이름으로 받은 대출. 원금 일부는 광고비로 이미 사용됐고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런치에 통보가 오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세진은 시어머니 백명혜와 마주 앉았다. 명희는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식탁 위에 쌓인 통지서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나 이번 달까지만 어떻게 좀 만들까? 지윤 언니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지윤이 그럴 줄 몰랐다고. 우리가 뭘 했는데. 명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너도 알잖아. 그 애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우리가 그걸 몰랐던 거야. 아니면 알면서 무시한 거야. 세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그냥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한 것뿐이야. 그러니까 그게 문제였던 거지. 멍이는 지쳐버렸다.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했어. 며느리는 참아야 한다고. 가족이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건 가족이 아니었어. 우린 그냥 일용한 거야. 그 말에 세진은 처음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 무렵 지류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 형사는 꼼꼼하게 질문을 이어갔다. 김도린 씨는 서류 이주 과정에 직접 참여한 정황은 없지만 묵인한 정황은 충분합니다. 가족 간의 일이긴 해도 피해 규모가 크고 서류 이주가 명백한 만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입니다. 지류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그냥 이제 그만 당하고 싶어서. 형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을 정리했다. 그날의 조사는 2시간이 넘게 이어졌고 지류는 경찰서를 나오면서 흐릿한 하늘을 올려다봤다. 오랜만에 느끼는 해방감이었다. 그녀는 엄마가 기다리고 있는 카페로 발걸음을 옮겼다. 서인숙은 노트북을 펼쳐놓고 메일을 보내고 있었다. 잘했어. 응, 다 말했어. 인숙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부터 시간이 걸릴 거야. 하지만 넌 너의 싸움을 해낸 거야. 지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 애 이렇게 허전하지. 그건 내가 아직 그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그래. 지류는 고개를 떨궜다. 그렇게 오래 참았는데도 그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더라고. 무너진 게 아니야. 원래 없었던 거야. 넌 이제 진짜를 만들면 돼. 다음 날, 김도류는 세진에게 전화했다. 누나, 나 회사 잘렸어. 뭐? 은행에 수사협조 요청이 들어오면서 인사팀에서 조사 받았어. 대출 관련해서 내 아이디로 서류 열람한 기록이 있었대. 결국 짐 싸서 나왔어. 세진은 전화를 진 손이 식어가는 걸 느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 진짜 끝난 것 같아. 엄마도 오늘 쓰러지셨대. 병원에 계셔. 세진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멍이는 병원 침대에 누워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간호사가 링거를 조심스레 교체하고 나가자 그녀는 옆에 앉아있는 도륜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가 잘못한 거지. 도륜은 대답하지 않았다. 지륜이가 우리에게 준 마지막 기회였던 것 같아. 근데 우린 그걸 짓밟았지. 도륜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궜다.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봤다.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그 어떤 역할도 제대로 해낸 것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며칠 후 김세진의 브랜드는 공식적으로 폐업 절차에 들어갔다. 쇼핑몰 입점 해지, 재고 반납, 협력업체와의 소송까지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반면 지류는 차분하게 새 삶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출판사에 이력서를 넣었고 인터뷰를 마친 뒤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 먼저과는 그녀의 이력서를 읽으며 말했다. 힘든 시간 보내셨겠어요. 지류는 조용히 웃었다. 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이젠 저 자신을 믿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그저 김준이라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살아가기 시작했다. 서울의 봄이 다시 돌아오고 있었다. 이번엔 조금 더 따뜻한 바람과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 307호 법정. 법정 안은 조용했지만 긴장감은 팽팽하게 감돌고 있었다. 피고인석에는 김도윤과 김세진이 나란히 앉아 있었고 방청석에는 백명희가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앉아 있었다. 김지윤은 증인석에 앉아 있었다. 법복을 입은 판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입을 열었다. 김지윤 씨, 본 사건의 피해자이자 증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사실에 입각해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저는 3년 전 김도윤 씨와 결혼했습니다. 그 집에서 시어머니, 신우이와 함께 살면서 묵묵히 집안일을 했습니다. 어떤 날은 제 자리가 없다고 느꼈고 어떤 날은 제 목소리가 필요 없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감내한 이유는 가족이니까라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법정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지류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제 이름으로 10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 어떤 서류에도 서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가족에게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로 그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피고석에서 김세진이 고개를 돌리며 눈살을 찌푸렸다. 도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제가 낸 고소는 단지 돈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이 법정에 선 이유는 이제 제 목소리를, 제 이름을 제가 직접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가방에서 한 통의 편지를 꺼내 들었다. 이건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께 남긴 편지입니다. 저는 이 편지를 최근에야 읽게 되었고 거기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됐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읽어주셔도 됩니다. 지류는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인수가, 우린 많이 싸웠고 서로 상처도 줬지. 하지만 너는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고 우리 딸 지윤이도 너를 닮아 강한 아이가 될 거야. 그 애가 언젠가 스스로를 증명할 날이 올 거라고 난 믿어. 그때가 오면 부디 지켜봐줘. 그 아이는 누구보다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세상을 살아갈 사람이야. 지윤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법정 안의 분위기는 숨죽인 듯 고요했다. 그녀는 편지를 접어 무릎 위에 내려놓았다. 저는 오늘 제 아버지가 말한 그 순간을 살아내고 있다고 믿습니다. 더는 조용히 있지 않겠습니다. 더는 침묵으로 순종을 포장하지 않겠습니다. 검찰 측 변호사가 일어나 질문을 이어갔다. 김도윤 씨가 대출 서류를 위조하거나 직접 지시한 증거는 없지만 명백히 묵인했다는 정황은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 김지윤 씨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지윤은 피고석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 사람은 항상 조용했습니다. 제가 위산했을 때도, 가족들이 저를 무시할 때도, 그리고 제 이름으로 대출을 냈을 때도 그 침묵은 방조였고 그 방조는 공범이었습니다. 피고석에서 도륜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었다. 변호사는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김세진 씨는요? 지윤은 망설이지 않았다. 세진 씨는 저를 경쟁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저는 경쟁할 가치도 없는 그림자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당황했고 위협했고 협박했습니다. 그게 그녀의 방식이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진술 감사합니다. 다음 재판일에는 피고인 신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법정을 나서며 잠시 뒤를 돌아봤다. 도윤, 세진, 그리고 명희까지. 그들 세 모두는 서로를 보지 않았다. 이제 가족이라는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법원 앞에는 이른 봄의 햇살이 비추고 있었다. 따뜻하진 않았지만 차가운 겨울과는 분명히 달랐다. 카페에서 기다리던 엄마 인숙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잘했어. 지류는 조용히 웃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백팩에서 파일을 꺼냈다. 재판부에 제출할 추가 증거 자료들. 그 안에는 통장 기록, 녹음 파일, 메시지 캡처, 심리 상담 진단서까지 담겨 있었다. 이건 내 말이 진짜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들이야. 이제는 증명해야 하니까. 나 자신을, 내 선택을. 인숙은 지륜의 어깨를 조용히 토닥였다. 너는 이미 충분히 증명했어.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지륜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살아내는 게 아니라 살아가고 싶어. 그 말에 엄마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지륜은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다. 다음 재판까지 남은 시간은 일주일. 그 일주일은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와 다짐의 시간이 될 것이다. 지륜은 알았다. 이 싸움은 복수가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회복은 오직 진실을 말하는 자에게만 허락된다는 것도. 서울중앙지방법원 최종 선고일. 법정하는 말 그대로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조용했다. 김지윤은 증인석도 방청석도 아닌 곳에 앉아 있었다. 이제 그녀는 피해자가 아니라 이 싸움을 지켜보는 하나의 주체로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을 가로질렀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 김세진에 대해 사문서 이주 및 명예도용, 협박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합니다. 또한 피고인 김도윤에 대해서는 범행 전반에 대한 인지 및 묵인, 공무 정황이 인정되어 사문서 이주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합니다. 순간 법정 안에 무거운 숨소리들이 퍼졌다. 김세진은 그대로 주저앉았고 도윤은 눈을 질끈 감았다. 백명희는 고개를 떨군 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김세진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피고인 김도윤에게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합니다. 판사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들어 지윤을 바라봤다. 김지윤 씨,
이 싸움은 법적인 차원을 넘어 인간적인 회복의 의미도 함께 가진 사건이었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법정을 나서는 그 순간 비가 내리고 있었다. 흐린 하늘에서 쏟아지는 빗방울은 차갑지도 무겁지도 않았다. 그녀는 우산을 펴지 않았다. 온몸으로 이 비를 느끼고 싶었다. 그 비는 그녀에게 말하고 있었다. 이제 끝났다고. 이제 다시 시작하라고. 며칠 후 지류는 출판사에 출근했다. 작은 책상, 창가 자리에 놓인 화분, 그리고 조용히 흐르는 클래식 음악. 혼란스럽고 소란스러웠던 과거의 공간들과는 달리 이곳은 고르했다. 지류는 사내에서 기획 중인 산문집 시리즈에 참여하게 되었다. 제안받은 주제는 목소리를 되찾는 시간. 편집장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윤 씨, 혹시 직접 써보실 생각 있으세요? 지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이제는 쓰고 싶어요. 그날 밤, 그녀는 원룸 책상 앞에 앉았다. 노트북을 열고 문서를 하나 새로 만들었다. 파일 제목, 그림자에서 나온 사람. 첫 문장을 쓰기 전 그녀는 오래도록 손을 올려둔 채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나는 오랫동안 조용히 살았다. 그건 나의 선택이기도 했고 강요된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하고 싶다. 살아있다는 건 목소리를 가진다는 것이니까. 한편, 백명희는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고혈압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쇼크로 몇 차례 실신을 반복한 뒤였다. 병실은 조용했고 침대 옆에 김도륜이 앉아 있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멍이는 말이 없었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세상과 단절된 시간 속에서 오랜 죄책감과 후회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병실 문을 열었다. 어르신, 손님 모셨어요. 멍이는 고개를 돌렸다. 문 앞에 김지윤이 서 있었다. 흰 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고 조용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륜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윤아, 여기까지. 괜찮아. 할 말 있어서 온 거야. 지윤은 조용히 걸어와 명희의 침대 옆에 섰다. 어머니, 저 이제 떠나려 해요. 이 집도, 이 관계도, 그리고 이 상처도. 멍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전에 꼭 말하고 싶었어요. 제가 떠나는 이유는 미움 때문이 아니라 이제야 저를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에 명희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다. 저를 미워하셔도 돼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다만 다음 세대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류는 인사도 하지 않고 조용히 병실을 나섰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명희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묵은 감정들이 한 방울, 또 한 방울씩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몇 달 후, 김지윤의 에세이 그림자에서 나온 사람은 조용히 출간되었다. 처음엔 독립서점 몇 군데에서만 소개되었지만 입소문을 타며 천천히 독자들의 손에 닿기 시작했다. 그녀는 방송에도 나가지 않았고 인터뷰 요청도 대부분 거절했다. 그저 조용히 살았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더 이상 억눌림이 아닌 선택이었다. 어느 늦봄 오후, 작은 강연장의 선지윤은 몇몇 청중 앞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누군가는 저에게 왜 용서했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용서한 게 아닙니다. 그저 저 자신에게 다시 살 기회를 준 것뿐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그 순간 박수 소리도 없이 공간 안엔 깊은 고요만이 흘렀다. 그 고요는 그 어떤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었다.